예, 저는 남북평화재단 이사 허원배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남과 북의 적대적 국가관계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동서독 관계 고찰에 대해서 우리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이신 이삼열 박사님, 이삼열 박사님은 숭실대학에서 정년하신 그 분이시고 오랫동안 독일통으로 알려져 있는 아주 저명하신 그런 강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1시간 내에 강의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삼열 박사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일기도 불순하고 오늘 버스 파업이라서 교통도 상당히 불편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많이 와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유튜브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는 모양인데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나 그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나 다 관심이 아주 깊으시고 또 남북 문제나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또 연구와 견해가 있으신 전문가분들이 오셔서요. 우리 서보영 박사님도 오시고 여러분들 사실 제가 오히려 의견을 좀 듣고 싶은 분들인데 마침 저에게 이렇게 동서독 관계와 관련해서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 그 발언들에 대한 그 분석과 해석을 좀 연결시켜서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제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시간 이내에 제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여러분들의 토론과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데 또 새 정부의 지금 대북 통일 정책도 상당히 지금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시민사회나 또 특히 우리 기독교 쪽에서 통일운동 해오시던 분들 남북관계나 평화 문제를 해오시던 분들이 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의논해야 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제 생각,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썼기 때문에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의 발언과 시정연설을 통해서 남북관계와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시도하는 놀라운 계획과 결단을 천명했습니다. 작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언할 때 그 제목이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단호한 정책 전환을 하는 데 대하여 노동신문 12월 31일자 보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마디가 이렇습니다. 장구한 북남 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 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젠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과는 통일론이나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식민지 졸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을 논하는 것은 북한, 조선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다. 남북관계는 이제 더 이상 동족관계나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 하는 등의 발언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성격과 본질이 아주 달라졌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행한 그 시정연설은
보다 구체적으로 대남 정책의 이 변화와 그 제도적 전환의 내용을 밝혀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근 80년간의 북남 관계사의 종지부를 찍고 조선반도에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대남 정책을 새롭게 법화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법화한 내용과 제도가 무엇인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언급한 그 주요 항목만 보더라도 우리가 놀라 자빠질 만큼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기상천외의 변혁을 기획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제가 조금 그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열거해서 볼 테니까 김정은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통일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헌법에서 완전히 제외해버려야 한다.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의와 같이 북과 남을 동족으로 오도하는 잔재적인 낱말들을 사용하지 않겠다. 수도 평양의 남쪽 관문에 꼴불견으로 서 있는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을 철거해버려야 한다. 헌법에 명기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란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려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 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리라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이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 모순적인 기성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두 번에 걸쳐서 전원회의 발언과 시정연설에 표출된 이 김정은의 새로운 대남 정책과 통일 정책의 핵심 구절들을 우리가 원문대로 써보았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현재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라는 적대적이며 전쟁 중인 두 개의 국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둘째는 오랫동안 조선은 동족인 대한민국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인정하고 일국가 이체제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대한민국이 흡수 통일과 체제 통일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평화적 통일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조선과 한국 두 개의 국가는 국경선이 명백하게 그려진 이상 영토를 0.001mm라도 침범하면 전쟁이 될 것이며 적대국 대한민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완전히 초토화해 평정 수복하고 공화국에 편입시킬 것이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지만 사실 무게의 중점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다른 해석과 입장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두 개 국가론과 평화통일론을 부정하는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한국의 대북 정책 전략도 서로 다르게 상반되게 판단되는 경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국가론에 대해서 상반된 해석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여기에서 적어보았는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제까지 남조선으로 부르던 명칭을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으로 부르며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반부를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괴뢰 정부가 강제로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남조선이라고 불렀지 대한민국을 호칭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식 국가로 인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호칭하지 않고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언젠가는 강점하고 있는 괴뢰 정부로부터 해방시켜서 통일해야 할 대한민국의 북반부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북한과 남조선이라고만 호칭되었습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모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괄호에 넣어서 쓰기는 했지만은 쓰면서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김정은의 선언은 혁명적인 대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순히 명칭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정전협정 이후 존속해온 휴전선 경계선을 조선과 한국의 국경선으로 인정하겠다는 선언과 삼천리 금수강산 8천만 결이라는 개념도 없애고 동족 화해 통일이란 개념마저 헌법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선언은 가공할 만한 변혁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 개정과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언급하는 것으로 모아서 김정은의 북한은 아마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를 북반부로 한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를 남반부로 인정하는 엄청난 변화를 시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행연설의 행간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된다면 저는 남북관계를 적대적이며 전쟁을 하고 있는 관계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관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저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반도에 합법적인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현실이며 외교적으로는 이미 한국, ROK와 조선, DPRK의 국호를 공인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과 조선의 국내법들은 두 국가론을 부정하며 한반도 전체를 자기의 영토로 주장하는 모순된 법률과 제도를 해방 후 80년 가까이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김정인 국무위원장이 시도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선포를 레토릭에 불과하다느니 쇼라느니 언제 바뀔지 모르는 변덕이라느니 이렇게 폄하해버리는 논평들도 있습니다. 진정성이 없는 위장 전술이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이 공적 연설을 진정성을 가지고 한 발언이라고 믿어보고 싶으며 그의 두 국가론의 현실적 정세 판단에서 나왔다고 추정해보고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의 장래와 남북관계에는 엄청난 전환과 긍정적이며 희망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wishful thinking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감안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과 희망을 근거 없이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 동서독이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에 따라서 72년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는 기본 협정을 맺으면서 대결과 위협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킨 위대한 역사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동서독의 평화적 두 국가론과 같은 차원에서 동일시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두 국가론이 대한민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며 평화공존을 모색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적대국 대한민국을 평정하고 조선에 통합하겠다는 데 속내가 있는 것인지 분명치 않은 채로 양자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국가론을 현실로 인정한다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두 개의 국가는 동서독이 평화공존의 길을 걸어간 모델을 한반도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한반도에 지금처럼 하나의 국가만 있다면 일국가론을 주장한다면 오히려 평화공존의 길이 어렵지 않나. 두 개의 국가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때에 오히려 하나의 국가, 일국가론보다는 평화공존의 길이 쉽게 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두 개 국가는 적대관계를 공존관계로 전환시키면 평화를 이룰 수 있지만 한 국가와 한 괴뢰라는 대결체제는 전쟁이나 붕괴를 통해서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 통일하지 않는 한 양측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끝없는 전쟁 준비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적 언론과 학자들은 김정은의 이 적대적 두 국가론이 평화적 공존이 아니라 전쟁을 통한 점령과 평정을 목표로 한다고 보면서 절대로 두 국가론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금년 1월 24일자에 실린 천영우 씨의 칼럼입니다. 북한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남북이 서로 주권국가로 인정하면 통일의 명분이 없어지고 흡수 통일을 막을 정치적 방해가 될 수 있다. 방패가 될 수 있다. 통일의 기회가 기적처럼 올 때에 이를 놓칠 결정을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조선일보 2월 5일자 사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의 장단에 맞춰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동족 개념을 폐기하는 것은 역사 발전을 거스르는 반시대적 주장이며 통일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패착이다. 또 전영호 씨는 계속 3월 1일자 조선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두 국가론을 들고 나온 건 한국이 주도하는 흡수 통일을 피하려고 긴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공세적 대북 정보 유입을 강화해 북한 주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 독일에서 공사를 지낸 염돈재 씨는 또 조선일보에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 유지와 통일을 위해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입장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적인 언론과 학자들도 있습니다. 김정은의 두 국가론에 대해서 평화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일 총비서의 신노선은 북쪽이 두려워하는 흡수 통일을 회피하고 두 나라 한국, 조선의 공존을 모색하는 노력이다. 또 한겨레 기자인 정의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김정은의 새 주장은 남북한의 국가관계를 인정하며 화해나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한의 공존과 그 이후를 내다보려는 현실주의다.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과 국가관계를 인정하는 현실주의에 입각해서 한반도와 주변의 세력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번 여기 1차 모임에 와서 발표하신 김상범 교수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더 현실적이며 이를 통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백낙청 교수는 창작과 비평에 이렇게 비쳤습니다. 남북관계가 국가 대 국가관계로 재정립되어서 언젠가는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 건설의 필요성이 다시 확인되는 과정의 일부로 본다면 민간 교류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의 기회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흘 전에 그 문정인 교수도 칼럼에 한겨레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 북쪽의 주장은 체제 위협에 대한 선제적인 방어 같다. 또 남에 대한 체제 위협을 가하지 남에 대한 체제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 않을 테니까 나도 남쪽에 체제 위협을 가하지 않을 테니까 내정 간섭이나 체제 위협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헌법 3조도 거론하지 말고 하라는 주장인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놓고 우리도 같이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논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반도에 만약 병존하는 두 개 국가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김정은이 새롭게 정립한 대남 정책과 통일 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그 연설문의 표현만 가지고는 사실 여러 가지 해석과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통일 정책이 무엇이라고 아직 확연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제까지 정책의 핵심 개념이었던 통일, 화해, 동정이라는 표현을 지워버리겠다든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과 같은 조국 통일 3대 헌장 탑마저 필요 없다고 제거하는 제스처로서 보아서 지금까지의 정책과 전략으로부터는 일대 전환을 시도하는 전략과 기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김일성, 김정일 선대로부터 오랜 세월 조선의 통일 정책으로 공인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통일론, 즉 고려 연방제 통일론은 성사될 수 없는 정책으로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 이유는 남조선이 항상 자기 체제로의 흡수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김정은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 남조선의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 정책들에서
공통된 점은 우리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거고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괴뢰 정권이 민주를 표방하던 보수의 탈을 썼던 10여 차례나 바뀌었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흡수 통일의 기회만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다. 동족이란 수사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족속들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국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것들은 우리 공화국과 인민들을 수복해야 할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국민이라고 거리낌 없이 공언해대고 있으며 실제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조선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버젓이 명기되어 있다고. 이런 주장과 표현들로 볼 때 김정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앞으로 들어서도 통일 정책은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없겠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과는 앞으로 통일론이나 대화를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김정은의 속내를 헤아려 본다면, 조금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 대한민국이 자유민주 체제로의 흡수 통일, 체제 통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좀 포기하고 헌법 개정이라도 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남반부로 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남북대화나 통일 논의는 시간 낭비며 무용지물이니까 앞으로는 다시 여기에 말려들지 않겠다 하는 속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김정은은 이 뜻을 더 강렬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노동당의 통전부, 통일전선부마저 대남부서를 폐지 개편해버렸습니다. 남조선과 대화의 창구였던 조직체들, 그 유명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범민련, 6.15 공동실천 북측위원회를 다 해체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정은이 노리는 목표는 적대국 대한민국과 통일론이나 대화를 포기하고 이제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시도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평화적 통일을 포기한다면 남은 길은 두 개의 국가로 평화적 공존을 하든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 두 가지밖에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통일을 위해서 먼저 전쟁을 시도하지는 절대 않겠다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결코 일방적으로 전쟁을 결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 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하는 것도 헌법에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헌법에 반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조항이 없는데 우리 공화국이 대한민국을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이란 주적을 완전 초토화시켜버리겠다 이런 표현도 있고, 남조선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을 준비하자는 표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이 국경선을 넘어 조선을 침범할 경우에 하겠다는 전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습니까? 국경선을 지키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쪽을 초토화하겠다는 것입니까? 자, 시정연설과 전원회의 발언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연결시켜 보면 북한의 김정은의 숨은 의도는 두 국가의 영토를 국경선 내부로 한정하고 전쟁으로 상대방을 흡수 통일할 생각은 포기하면서 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합법적인 두 개의 국가로 평화 공존하는 것을 내다보는 전략이 있지 않을까, 저는 짐작과 기대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추측과 짐작은 저뿐만이 아니라 보수 논객인 천영호 씨가 칼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1월 24일 김정은 연설의 행간에는 우리는 이제 적화 통일이든 평화 통일이든 다 포기할 테니 당신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화의 통일을 포기하십시오 하는 속내가 읽힌다. 적화 통일이나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평화 통일이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흡수 통일될 위험성만 높아진다면 통일을 아예 포기하고 이국가 체제로 가는 것이 북한에는 실질적인 선택이 된다. 저는 이것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를 잘 파악한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동서독이 1972년에 채택한 일민족 이국가 기본조약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이룩한 모델을 좀 원용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남북 양측에서 민족 공동체 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통일을 미루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행한 이 강령적 시정연설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화국의 부흥발전과 인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한 당면 과업에 관하여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다가 이 통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정은이가 그냥 이 두 국가론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는 북조선의 중점이 통일보다는 인민들의 생활 복리 향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연설이었다고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해봅니다. 이제는 경제 발전과 민생 문제 해결에 전념하기 위해서 평화 공존 체제를 갖추는 것이 당면 과제라는 뜻이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시정연설 이후 지난 몇 달 동안 자립경제 발전과 건설을 위해서 군병력을 대거 투입해서 지금 인민의 생활 개선에 매달리고 있는 이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엊그제 보도에도 그런 게 있었죠. 지금 그 군사용 비행장에다가 채소 온실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생산 증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전쟁할 사람이 이 군사 비행장에다가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비판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김정은이가 이건 뭔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인민생활 특히 지방경제 이 지방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뭐
핵무기보다도 내란 때문에 오히려 북체제가 더 위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난 여기에 김정은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핵무기 충분히 만들었으니까 이제 침범 당할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고 쓸데없이 많은 그 군비나 군비 경쟁이라든가 뭐 군사 훈련이라든가 뭐 전쟁 위협 가지고서 시달리지 않고 우리는 평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발언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는 이 분단 상황에서 이 두 국가론이 정착되어야만 평화체제가 실시될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특별히 이 독일의 동서독의 경우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동서독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분단되어서 동서냉전과 분단체제의 모순과 고통을 안고 살았던 동서독은 일찌감치 70년대에 화해와 평화체제를 실현했고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오다가 89년에 베를린 장벽을 허물며 90년에 통일을 성취했습니다. 역사적 조건과 국제정치적 환경은 서로 다르지만 패전 후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된 동서독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적 분단을 유지해 오다가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민족 통일을 성취한 통일을 우리는 몹시 부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동서독이 이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적 같은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오랫동안 통일을 포기한 채 두 국가로 공존하는 평화적 분단 체제를 유지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이 동서냉전으로 분단되어 있는 가운데서 만약 독일이 통일을 시도했다면 유럽의 평화를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분단을 감내하면서 우선 평화적인 분단과 공존체제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빌리 브란트의 서독 그 3인당 수상이 불과 집권 후에 2, 3년 안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969년 10월에 집권하면서 시행한 이 동방정책은 우선 이제까지 적대 관계였던 동독과 그 정권을 인정하고 화해와 공존의 정책을 펴는 일이었습니다. 집권 5개월 후인 70년 3월 19일에 이제까지 적대국이었던 동독의 수상 빌리스토프를 국경을 넘어 동독당 에어프루트에 가서 만났고 화해와 교류 협력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 후 2달 뒤에 5월 21일에 동독 수상 빌리스토프가 서독당 카셀로 와서 브란트를 만났고 브란트는 여기서 양독 관계 개선을 위한 20개 항을 제안하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공존 관계를 수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정치 외교적 제도부터 바꿔져야 하는데 우선은 전 수상 아데나워 정권 시절 채택했던 외교 원칙인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적대국 동독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과는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해서 소련 공산권의 나라들과도 국교 관계를 수립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점령국들과의 평화협정을 맺는 일과 함께 동서독이 한민족 두 국가 아이네 나치온 츠바이슈타텐이라는 원칙으로 서로 인정하고 국호와 영토 주권을 승인해주는 기본조약을 체결하는 일이었습니다. 동독의 점령권을 가진 소련과 그리고 동독과 국경을 맞닿은 폴란드와의 화해협력 내지는 평화협정을 맺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침략 전쟁을 했고 600만 유대인을 학살한 아우슈비츠가 있는 폴란드와의 화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브란트 수상은 같은 해 70년 10월 7일 폴란드 수상을 찾아가 바르샤바 유대인 학살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화해를 이루고 평화협정을 맺어왔습니다. 동구 공산권의 맹주 소련과 미국의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브란트 수상과 그의 참모 에곤 바는 집요하게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70년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브란트 수상은 쉬일 외상을 데리고 동반하고 모스크바로 가서 한 주일 이상 머물면서 코시긴 총리와 회담을 하고 그로미코 외상과 협의해서 평화협정의 초안을 만들어서 합의하고 돌아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는 폴란드와의 오더나이스의 국경 문제도 인정할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인데 사실상 이렇게 함으로써 빌리 브란트는 동독뿐만 아니라 동구 공산권과의 화해와 평화체제를 허가받아낸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에곤 바는 미국으로 가서 키신저와 만나서 비밀히 합의하며 미국의 동의까지 받아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69년 말에 수상이 돼가지고 70년 한 해 이 엄청난 일을 해냈습니다. 1년 안에 번개처럼 놀라운 전방위 입체적 외교를 빌리 브란트는 했습니다. 빌리 브란트가 극복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아주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헌법에도 한민족으로서 언젠가는 통일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두 개의 국가로 분담의 영구 분단이 아니냐. 이 영구 분단 두 개의 국가로 분단하는 것과 통일의 전망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이것이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그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이 국경선을 오더나이스로 인정할 때에 사실 그 독일의 국토가 많이 상실이 된다는 것을 보수적인 민족주의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땅을 폴란드와 소련의 영구히 양보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72년 12월에 체결된 이 양독일의 기본관계 조약은 여기 제가 Vertrag über die Grundlagen der Beziehungen zwischen BRD und DDR이지만 동독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해주는 동시에 통일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미래의 목표로 설정하면서 두 개의 국가로 공존하는 길을 연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약 1조는 독일 연방공화국 BRD와 독일민주공화국 DDR은 양측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 기초 위에서 정상적인 좋은 이웃관계를 발전시킨다라고 함으로써 종속관계가 아닌 평등한 이웃나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두 국가는 공동의 언어와 역사를 공유하면서 같은 유대를 갖는 한 민족의 부분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부속 문서에는 두 나라의 정책은 유럽의 평화 상태를 지향하면서 독일 민족이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의해 통일을 회복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라고 명기해서 통일을 포기하는 영구 분단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이 동서독이 이러한 기본 조약을 체결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특히 두 번째 문제, 동독의 영토와 폴란드와의 국경선을 규정하는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야당에서도 많이 비판했지만은 이 보수적인 국민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그 비판이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기본조약을 그 비준 동의할 때 사실 그 집권당인 3인당 안에서도 비판이 많이 나오고 탈당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더나이스의 강변으로 동독과 폴란드의 그 국경선을 정한 걸 인정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그 2차 대전 후에 그 폴란드와 지금 러시아에 있던 그 고향을 잃고 쫓겨온 독일인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면서 패전 독일은 옛 프로이센 왕국이 차지했던 엄청난 영토를 러시아와 폴란드에 넘겨줘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살던 수백만의 독일인들이 쫓겨나서 동서독으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었지만 이들은 언제라도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 땅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에게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을 오더나이스의 강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옛 독일 영토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넓은 땅을 소련과 폴란드에게 넘겨주는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보수적 민족주의자들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분단선을 지금의 휴전선으로 이룬다 할 때 북에서 온 피란민들이나 그 동포들이 자기 고향 땅을 잃어버린다, 북쪽에다 왜 넘겨주냐 이런 불만이 나올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 독일 사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발과 민족주의 감정을 무마하면서 동방과의 화해 정책을 열어준 것이 바로 독일 교회였고 여기에 큰 역할을 한 문서가 1965년 독일 개신교 연합회가 선포한 추방민의 이주민의 상황과 독일 민족의 동방 이웃과의 관계라는 소위 동방각서 오스트댕크슈리프트였습니다. 이 동방각서가 나와서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이게 이제 결국은 빌리 브란트의 그 동방 정책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됐고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국민들의 반발 때문에 아마 기본조약이 체결이 안 되었을 거라는 그런 염려들을 당시에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독일에 살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많이 보았는데 이 동방각서는 오스트댕크슈리프트는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평화운동가들이 작성한 문서인데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전 세계와 동유럽에 큰 피해를 입힌 독일이 동방과의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옛 영토를 포기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반민족적이죠. 이것 때문에 상당한 비판과 논란이 있었는데 빌리 브란트의 동방 정책은 독일 교회의 이 문서가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대단한 도움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약이 72년 그 12월에 양독 수상에 의해서 이제 체결이 되었지만은 이게 이제 양쪽 동독과 서독에서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만 됩니다.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비준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독이 비준 동의해서 통과시킨 것은 73년 5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약 1년 반 동안 굉장한 논란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어서 특히 이제 야당인 기민당과 기사당 최대우 최여수에서는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그래서 반대표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투표할 때 거기서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도
참 독일이 그런 거죠. 당에서는 뭐 정책을 정해서 반대하지 않고 이제 자유에 맡겼으니까 뭐 스트라우스 같은 이제 그 보수적인 기사당은 뭐 전적으로 반대했지만은 기민당에는 그래도 이 3인당의 이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약간 찬성표가 더 많아서 이게 정말 기적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반대의 명분이 독일의 옛 영토를 포기함으로써 민족의 이익에 어긋난다는 것하고 두 개의 국가로 영구 분단하면 헌법에 있는 독일 조항에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서 이제 반대를 한 건데, 이걸 가지고 기사당의 그 보수정기인 그 슈트라우스가 헌법재판소에다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몇 달 걸렸어요. 그러나 73년 7월 31일에 이미 이게 국회에서 이제 결의를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동서독 기본조약이 통일의 포기나 영구 분단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판결이 난 이후에 결국 동독과 서독은 73년 12월 18일에 가서야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독일 안에 두 개의 국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민족의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국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우리나라의 통일원에 해당하는 이 전체 독일 문제성, 이 미니스테리움 für Gesamte Deutschen Fragen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내부 독일 관계성으로. 그래서 우리 외국 아니다. 사실 외국이죠. 완전히 뭐 독립된 주권, 그 영토를 하고, 그러니까 국민 주권, 뭐 영토 있으면 다 외국인데, 이제 한민족이니까 외국이 아닌 것처럼 하느라고 이렇게 일부러 통일원 명칭도 내부 독일성이라고 이제 바꾸고, 또 베를린과 본 양측 수도에 파송된 대사 이름도 대사라고 부르잖아요. 대사라는 독일말로 보트샤프트인데 그 명칭 대신에 상주 대표다. 슈텐디게 페어트레트라고 부르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그 이제 오더나이스 문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서독의 이 화해와 두 국가론이 동서독의 평화 체제만 만든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동서 유럽의 평화 체제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유럽의 평화 체제가 결국은 독일의 통일을 가능케 하는 조건과 동력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동서독의 유엔 가입과 관계 정상화를 하게 되니까 동서 유럽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벽을 넘어서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핀란드 정부가 73년 7월에 소집한 동서 유럽 국가들의 외무장관 회의가 75년 8월까지 계속되면서 유럽의 안보와 협력을 이루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알바니아를 제외한 유럽 33개국과 미국, 카나다를 합해서 35개국이 서명한 헬싱키 선언문을 만들어냈고 그 유명한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결성한 것입니다. 헬싱키 프로세스로 알려진 이 유럽 안보 협력 회의는 영토 불가침과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공동 선언문에 담으면서 정치, 경제, 군사적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인도적 문제들까지 협의하는 포럼으로 발전됩니다. 결국 헬싱키 프로세스는 유럽의 평화체제를 형성하는 원동력이 되고 냉전체제를 해체하며 독일의 통일과 유럽의 통합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 동서독은 이런 기적을 이루었는데 왜 우리 한반도는 계속해서
전쟁 준비나 핵무력 경쟁에 매달리고 평화체제를 만들지 못하느냐. 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우리가 좀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결정적인 문제가 우리는 왜 이거 못했느냐 하는 걸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쭉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 동서독이 기본조약을 맺는 72년에 우리는 7.4 공동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은 뭐 그 3대 선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독일이 통일된 90년 그 직후에 91년에 우리는 남북 화해와 불가침 교리 협력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이 내용 보면은 동서독 기본조약보다 못지 않습니다. 이 합의서가.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실천만 되었다면은 저는 이미 벌써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합법적인 두 국가로서 기본 관계를 맺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경제, 문화, 교류 협력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회 동의를 하지 않았죠. 정권이 바뀌면 보수 정권이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휴지장화 만듭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보았죠. 뭐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도 했고,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도 했고, 2018년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도 엄청난 판문점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의 최고 권력자와. 그런데 이 남북한이 다른 건 북쪽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남쪽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이건 폐지가 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구조,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아무리 해도 그래 좋은 선언문과 합의문을 만들어 와도 이게 국내법과 모순이 되니까 이 모순과 이중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나가니까, 국가보안법이 있죠, 헌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모순과 이중성 때문에 대북 정책은 항상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하면서 신뢰를 잃고 표류하고 있고, 자, 그러는 사이에 그 좋은 금강산 관광도, 개성공단 사업도, 남북 공동사무소도 힘들게 만들어 놓고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두 국가론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두 국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헌법과 국내법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해놓기 때문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전쟁 준비를 하면서 무력 경쟁을 하면서 대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마침 지금 김정은이 이 정도로까지 얘기하고 지금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면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비판적인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서 남북 대화를 다시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이런 주장을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전쟁을 통한 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최첨단 무기와 핵무기까지 무장한 남북한이 전쟁을 시도하는 경우 며칠 안에 남북한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파멸하고 말 것이 명확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붕괴하게 되면은 흡수 통일을 하겠다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지만, 설사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저는 남한이 쉽게 자본주의 체제로 흡수 통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주관적인 희망일 뿐이며 환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십 배에 달하는 핵무기를 개발하고 1만 킬로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탄을 실험해 보인 북한의 엄청난 위협에 대처하는 길은 우리가 또 핵무기를 만들고 확장 억제하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 무기를 감축하고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실현하려면 모든 것에 앞서서 이제는 우리는 평화를 우선에 두는 정책과 노력이 정부나 정치권에서뿐만 아니라 학계와 종교계와 문화예술계와 특히 언론계, 시민사회 각계에서 일어나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체제의 실현 없이는 통일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는 무리한 통일보다는 평화를 우선에 두는 정책이 남북 양측에 실시되어야 하겠고, 무엇보다도 남북 양측의 한국과 조선 두 국가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본 조약을 맺기 위한 노력을 접촉과 대화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북한 김정은의 이 두 국가론이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관계없이 남북의 우리의 관련자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논의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